네, 그럼 우선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예, 예. 우리나라의 그 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그 두 가지 특징 또 얘기해 볼 수 있는데, 첫째는 돈 주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돈 준다는 건 이제 실업 예, 이후에 실업수당 주는 기간이 예, 짧다. 예, 예. 뭐 많이 주는, 오래 주는 나라는 약간 조건이 붙긴 합니다만 5년까지도 주는데요. 예. 우리나라는 180일 정도에서 끝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급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다. 예. 뭐 실업급여를 뭐 70%, 80% 뭐 이렇게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만, 우리나라는 대충 한 절반 정도, 우리가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급여의 한 절반 정도밖에. 그다음에 뭐 그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? 똑같습니까?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 피용자 1인 이상 고용한 기업들은 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. 그 여기저기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뭐 80% 이상 이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한 50%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주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쓰면서 자기의 의무인 고용보험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. 왜냐하면 보험료를 또 자기가 절반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감시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얘기하고 뭐 비슷하게 되네요. 통제를 해야 되는데 뭐 의지가 없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, 혹시? 정부 쪽에서는 의지가 없겠죠.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가 되는데요. 글로 또 가야 되네.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변화가 있게 되면 이 복지제도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또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인 쪽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. 그러면은 6개월 이후부터는 그거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? 그렇죠. 우리나라는 뭐 그 대책이 사람들은 없죠. 그냥 뭐 완전 실업자가 돼가지고 한 가지 더 보험도 못 받고. 이 180일이라는 것도 그냥 다 주는 건 아니고요. 나이가 40인가 넘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15년인가 20년 이상 보험에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사람만 오히려 180일을 받는다는 거죠. 보통 사람들은, 젊은 사람들은 기껏해 한 2달 정도 밖에 안 되죠. 그거 굉장히 큰 문제네요. 의료보험, 건강보험보다도 이거 훨씬 큰 문제인데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은 지금 제도가 있고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충 다 커버한 측면이거든요. 근데 그 실업자들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업보험 하나밖에 없고 실업보험이 상당 부분 또 단기간에 그 급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대책이 없는 상태죠.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실업보험을 이렇게 돈을 오랫동안 안 주는 게 사람들이 금방금방 다른 데 취업한다.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예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자가 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업부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업보험 급여가 끝났거나 실업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못했는데 실업자가 된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제 생계비를 또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. 오히려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. 그런 제도를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그 적극적으로 또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알선해주고 또 다른 한편은 또 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뭐 사실상 역대 정부들이 지금 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거의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일자리 창출은 뭐 가능한가요?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해주고 그 다음에 뭐 청년 실업자들도 팍팍 취직하게 만들고 노인들도 조기 정년하지 말고 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일하고 뭐 이렇게 돼야 진짜 제대로 복지가 된 거 아닌가요? 근데 이제 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첫째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막 만드는 게 정부 정책으로 막
되는 거 아니라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뭐 일자리 문제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일자리를 왕창 늘려서 실업을 확 줄였다 이렇게 성공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네덜란드 얘기 많이 하고 우리 뭐 덴마크 얘기 합니다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럽이 경기가 좋아서 좋아진 거지 정책을 잘해서 좋아진 게 아니다.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공공 부분에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. 그럼 뭐 저기 그 대운하 사업이나 그 사대강 살리기 이런 사업 토목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일자리 정부가 만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? 아, 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때 그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자리는 실제로는 뭐 일자리 많이 안 만들어지고요.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사회 서비스나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주로 저소득층, 저소득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주로 여자들이 하는 일자리거든요. 네. 근데 여자들이 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개인 서비스나 이제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일자리입니다. 네. 간병한다든지 뭐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주로 되는데요.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때는 그런 일자리들이 생산성이 낮으니까 안정적이고 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공공으로 넘어오게 되면 공공의 특성이 결국 이제 1인 1표의 어떤 권한들이 상당 부분 작용하는 민주주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. 네. 그런 측면에서 그 공공 부분에서 뭐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좀 일단 좀 많이 늘리는 게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. 대표적인 뭐 분야가 어떤 게 있습니까? 사회 서비스. 뭐 교육도 그렇고요.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. 교육이는 뭐 교사를 수를 늘린다. 교사 수를 늘린다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다른 나라들 비해서도 1인당 교원이 있는 학생 수 많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 돌보는 거. 예. 뭐 요양이나 아니면 뭐 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 우리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애들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타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들이 됩니다. 근데 뭐, 이 비용이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? 단지 뭐, 한 사람 인건비 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, 예를 들면 뭐, 타가소 같은 거를 자꾸 이제 전체 운영 자체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, 자꾸 더 타가소를 만들어야 되고, 이러니까. 그렇죠? 근데 이제 공공 부분, 우리가 그런 분야를 사회 서비스 분야라고 얘기하는데,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저런 분야에는 그 기존에 이제 기득권 세력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.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의료와는 조금 좀 다르게. 그래서 오히려 저런 쪽은 그 보편주의적 모델로 가는 데에 따른 저항 같은 것도 적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또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누구나 다 원한다는 거죠.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많이 아프실 때 어떻게 할까? 그럼 이제 저런 서비스들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저쪽에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지지 같은 것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좀 생각합니다. 지금 뭐 고령화 저출산 얘기하시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정년제도 또 뭐 연금제도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추세는 그 조기 정년 이제 추세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문제 또 과제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?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. 그러니까 이게 복지제도와도 연관이 되는데요. 그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험료를 오랫동안 많이 내는 거거든요. 그래야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분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못 내고 연금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실업자 반복되니까 오래 못 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필요할 때 사회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입은 됐지만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
예. 그 도움 자체가 크게 의미 없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능한 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.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방법 중에 가장 뭐 좀 바람직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이 이제 공공 부분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. 공공 부분이라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사회 서비스 부문을 이제 많이 확충을 한다. 근데 그것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정부가 그 재정 지출을 그렇죠. 거기다 많이 해야 되고,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또 뭐냐면 이 정치 권력의 의지, 그렇죠. 이거하고 관련되고 국민들이 이제 뭐 조세 부담 이런 걸 또 연결이 되는데, 뭐 어떻게 그 이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서구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열악한 상황인데요.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 조직률이 이제 10%도 안 되더라고요. 예, 내려갔습니까? 예, 예.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 계급 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이 가름이 상당히 이제 견고한 편이고요. 또 대기업, 중소기업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비관적인 측면도 있는데요. 요즘 최근 연구 성과들은 또 보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파 정당의 활동이 중요하다. 이런 연구를 한 경구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 플러스 노동조합은 지금 그 긍정적인 결과 아주 낙관적인 어떤 활동들을 지금 예상하기 좀 어려운 현실이라고 그러면 정당 활동 쪽에서 뭔가 대중들에게 복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복지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보낼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이 좀 활발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그 좌파 정당을 지지하시는 거네요, 결국은. 좌파 정당이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좌파 정당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그런 셈이네요.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, 좌파 정당들? 이미 그런 거 뭐 다 더 열심히 하고 있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사회 세력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뭐 필요한 뭐 자세라든지 뭐 이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? 마지막으로. 그 좌파 정당들이 뭐 요즘 뭐 소통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정당을 무너뜨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그 정당이 없어지고 나면 이쪽 좌파 정당들도 좀 더 큰 포션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